법원 행정 왜 이렇게 무식한 말을 하십니까? 제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 시간 정지해 주세요. 질의 시간 정지해 주세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질의를 내면은 대법원장 현장 국감 안 하겠다. 맨날 민주당 하는 것이 D라는 겁니다. 싸우지 말고 질의를 하세요. 정지해 주세요. 정지. 저 질의하세요. 방해하니까 정지해 주세요. 질의하세요. 아까 많이 해주세요. 다시 시작하게 네. 해주세요. 딜하려고 그랬잖아요. 자, 법원행정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원칙과 예외를 거꾸로 읽으면서 궤변을 늘어놓는 게 답변하시냐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거는 법원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파기 자판했어야 됩니다. 왜? 대법원은 유죄 1심은 징역 1년의 집행유예, 허위사실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유죄를 받은 이재명 후보가 2심에서 무죄를 받으니까 국민들께서 너무나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합 다수 네, 아니오로 대답하십시오. 맞습니까? 그렇게 판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법원조직법 제7조에 보면 전원합의체 판결이 우선입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맞죠? 예. 자, 법원의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에 보면은 신속한 심리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10일이라는 합의기일 지정, 전원합의체 기일 지정의 지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원 조직법 그리고 전원합의체의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를 다 지켜서 이번에 판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판결에 보면 나와 자,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파기 자판이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전혀 불가능하지 않은데 파기 자판을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이 혼란을 지금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분명히 민주당이 5월 1일 지금 뭐 2일 만에 재판했다고 하는데요. 이 대법원 사건 진행 상황을 보니까 35일 걸렸습니다. 사건 기록이 접수되어 갖고 대법원 판결 선고일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 이틀 만에 뚝딱 재판한 거 아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민주당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2일 여기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지금 조작 녹취록에 의해서 한 것도 법적 대응할 부분을 대응하십시오. 아까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하루 전날 법원하고 나는 다 대법원하고 얘기된다. 빨리 정리해 주자 했더니 법원행정처장께서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저희 저녁 이거 조사할 필요도 없다 그러는데 그거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웃고 넘길 일이. 법원행정처장 이거 조사해 보십시오. 대법원에서 누가 이 이야기를 이재명 대통령 후보 측에다 얘기했는지. 그리고 그런 사실이 없다면 이것은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법적 조치하십시오. 그러니까 맨날 법원이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 중지와 정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헌법 84조를 이유로 해서 지금 기일을 다 모두 추정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헌법 84조 그 법제처 해석은 읽어보셨습니까? 여러 헌법 교과서는 많이 봤습니다. 법제처의 그래도 법제처 해석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형사상 소추를 형사상 새로운 기소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저희가 아무리 헌법을 배웠던 기억을 더듬어 보아도 저는 그것이 다수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헌법 68조 2항을 보아도 대통령 재선거 규정이라는 거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이건 이따가 나중에 증인한테 질의를 하겠지만 대통령 재선거 규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이 거리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선고로 이 자격을 상실했을 때 재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대통령이 거리된 것에 거리를 풀어준 것이 당선자의 경우에 판결로 인해서 자격이 상실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선자는 위라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거리를 풀어서 한 거면 결국 대통령도 당연히 재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제가 요거는 증인께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 헌법 68조 읽어보시고 저는 이거 추정해 놨는데요. 즉각 재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정은 그 담당 판사들이 그렇게 결정했는지 모르지만 언제든지 다른 판사가 그 사건을 맡을 경우에도 다시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도 저는 68조 2항하고 다시 읽어보면 다시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법원이 헌법과 법의 원칙에 따라서 하지 않고 대통령이란 이유로 재판을 중단하기 때문에 이런 모욕을 당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도 헌법 84조, 헌법 68조 2항 다시 읽어보시길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증인 우리 장용근 교수님 나오셨죠? 네, 헌법 68조 2항에 대해서 잠시 제가 해석한 부분에 대한 좀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84조 제가 잠깐 그 전에 하나만 묻고 법원행정처장님 예. 김혜경 여사님 사건 대법원에 있죠? 예. 예, 선거법 재판은 633 원칙입니다. 지금 대법원에 간 것이 8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 지켜서 이 부분도 재판 제대로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김혜경 여사는 헌법 84조의 대통령도 아니니까 이것도 연기하지 말아줄 것을 촉구합니다. 자, 장 교수님 대답해 주시죠. 네, 그럼 68조만 먼저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네, 이제 헌법 68조 2항. 84조 2항의 법제처 주석서의 원저자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때 제가 썼던 것 때문에 최순실 특검에서 수사를 했죠. 그다음에 그때 이제 우리가 아는 홍준표 전 대표도 재판 중단이 됐냐에 대해서 법학자의 대다수가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가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막는다. 그리고 또 우리 진보 여기 왼쪽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계속 주장해왔던 3.1운동, 4.19의 정신, 그리고 기존의 권력자도 끌어내리는 그런 위대한 우리나라의 민주화 전통, 그거에 따라서 지연적 정의에 대해서는 정의가 아니다. 왜냐, 증거인멸도 할 수 있고 처벌받을 사람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민주당이 이루었던 그런 정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에 있는데 84조는 이걸 갖다가 거의 파괴 내지는 정지시키는 잘못된 규정으로서 절대 왕정 시대의 왕권 신수설에서 나왔던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는 없고 제한적으로 해석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유가 만약에 이걸 갖다가 프랑스 걸 많이 배워왔는데 프랑스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재임의 직무집행이란 말이 들어왔을 때 절대 면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직중이라는 이유 때문에 직무집행이라는 말은 빼고 임기 중이면 무조건 처벌이 안 돼서 재임 전에 했던 범죄 행위, 그다음에 재직 중에 문제가 되는 건 살인, 강간,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폭력 이런 사건도 대통령이 만약에 저지를 경우에는 우리가 탄핵의 경우에는 직무집행과 관련될 때만 탄핵이 되기 때문에 이렇지 않은 개인적으로 벌어진 범죄에 대해서는 결코 이걸 통제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건 무제한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68조 2항을 같이 본다면 기본적으로 68조 2항에 대해서 1항의 거리나 사고에 대해서 우리 헌법의 한계인 게 정말 부끄럽게도 우리 헌법학자들이 그리고 법학 전반적으로 이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아서 입법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리 사유는 대충 사망, 사임 또는 탄핵 의결 정도로 얘기할 뿐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명문으로 좀 입법화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 후단에 보면 당선자의 경우에는 사망, 그다음에 판결 기타의 사유로 인해서라고 해서 당선자의 경우에는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임명되기 전에도 대통령직이 상실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건 큰 의미가 있는 게 뭐냐? 미국의 트럼프 사건이 대표적으로 대통령이 가기 전에 결국에는 그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이 회부정이었는데 당선되는 순간 미국은 중단시켰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헌법은 그와 틀리게 당선되더라도 취임 전에는 결단코 중지돼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결단을 해놨습니다. 자, 이런 해석의 관점에서 당선자도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단되지 않고 상실되는데 하물며 대통령의 경우에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이 맑다. 당연히 아니니까 예,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리에도 재판 판결의 경우에 의한 중단되지 않고 상실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네. 맞습니다. 했습니다. 제가
한겨레 신문과 MBC 스트레이트를 보시면 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그걸 진보하고 상관없이 강의가 아닙니다. 편에-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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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이 위원장 그 압박을 너무 많이 하네요. 네. 힘듭니다, 위원장. 네. 박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뭐 지금 뒤에 전부 계시는 분들이 대개 법관 학자들입니다. 제가 그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오늘 보니까 존경하는 법원 행정처장님의 머리가 더 하얘졌어요. 누가 법원 행정처장의 머리를 하얗게 만들었는가? 처장님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든 거예요.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번 국감이 마치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국민적 소모전을 했어요. 다행히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도 아니고 의견서를 제출하니까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과 많은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에 출석한 것은 역사적인 일입니다.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그날 국회에서 의결해서 하니까 본회의까지 나와서 설명을 했어요. 그게 뭐냐? 반민특위의 보석을 잘못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나왔어요. 조진만, 민복기 대법원장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 박정희 유신헌법이 국정감사를 없애고 안 나왔는데 그 후로 그런 관례가 생겼습니다마는 행정처장님, 예. 오늘 대법원장 나오신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에 대한 존중이 우리 사법부로서도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사법권의 독립도 중요하지만은 입법부의 독립도 권한도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법관들은 입만 벌리면 사법권의 독립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회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법원장을 부른 거예요. 오늘 저는 결과적으로 오늘 출두를 해준 조희대 대법원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출석을 이끌어낸 추미애 위원장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서 가슴앓이한 머리가 하얘진 우리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진짜 진심으로 존경하고 찬양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법사위원장께서 의석수도 아니고 교섭단체 수로 3명, 비교섭단체 1명, 7명이 질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기들 질문은 다 하고 민주당이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떠들어서 난리가 났는데요. 이따 우리 국정감사가 끝날 때 대법원장이 다시 나오죠. 마무리 말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제가 듣고 있기로는 오늘 질문에 대한 것도 답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소상히 잘 답변해 주실 것을 꼭 말씀드려 주세요. 그리고 지금 조희대 사법부에서 재판이 엄청나게 딜레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르게 이재명 재판은 대법원에서 이틀 만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저도 재판을 받고 있지만은 수십만의 재판을
민사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우리 국민은 법관이 내 재판장이 기록도 읽어보지 않고 재판할까? 이걸 가장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사법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에는 기록도 읽어보지 않고 7만 쪽 350건 분량의 그 기록을 이틀 만에, 이건 얘기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한 가지라도 좀 사법부가 분명하게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록도 안 보고 재판을 해요? 우리 피고인 민사소송 대상자들이 얼마나 불안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평소 사법부에 대해서 많이 이제 존중하고 계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 말씀 깊이 경청합니다. 첫 번째로 아까도 이제 이야기 나왔지만 적어도 이제 이 전압 판결문을 통해서 보면은, 그리고 전압의 구조에 비추어 보면은 판결문 가지고 됩니까 재판이? 그러면 왜 1심만 있어야지 항소심, 상고심이 있습니까? 판결문 보면 되면은 이거 첫 번째, 이게 안 되잖아요. 예, 첫 번째로 이제 2일이 아니고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3월 28일부터 하면은 한 달 이상 그 불신을 씻어줘야 돼요. 그리고요,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이건 사법권 3권 분립을 침해하는 거다. 그런데 내규에 의거해서 얼마든지 사법부에서도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처장님도 우리에게 보고하면서 허그, HUG 전담재판부 성과가 있다. 그런가 하면은 화산 전담재판부, 부산 해양사건 전문 해사 전문 재판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재판부를 구성해서 내란 청사를 신속하게 환부만 빨리 도려내자 하는 것이 저는 이재명 정부의 방침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란 재판부 구성이 이러지고 안 된다? 그렇게 되니까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대법원 다르고 뭐 다 다르잖아요. 4.3도 거창 양진 사건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차대한 내란을 전담재판부가 재판을 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판결을 내려주라 하는 것이 우리 여당의 요구이지 재판을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왜 자기들이 필요하면 내규에서 전담재판부를 만들고 그 재판부를 뭐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가정법원을 만들자는 거예요? 내란 법원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내란 전담재판부가 만들어져야 신속하게 재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 정형적 반복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그런 부분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규에서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사건, 특히 이제 이번에 12월을 목표로 해서 지금 이제 결심을 앞두고 있는 이제 이와 같은 내란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를 교체하는 취지에서의 어떤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라는 것은 정식으로 그 부분은 어떤 현재 그 법관들의 어떤 사법권, 재판권에 이제 대한 어떤 직접적인 어떤 관여, 간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모든 법관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를 이제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하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는 그 결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 헌법적인 관점에서 조금 이제 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법사위 출석을 반대하시던 대법원이 오늘 출석 안 됐잖아요. 잘 조정을 해서. 이것이 정치예요. 그러니까 전담재판부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죠. 보세요. 사법부 영장
예, 저희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중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는 중앙법원뿐 아니라 행정처 차원에서도 모든 지원을 지금 전폭적으로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행정처장님 답변이 겉돌고 있습니다. 실상하고 많이 다릅니다. 다음은 김용민 의원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네,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처장님, 예, 전원합의체 선고가 5월 1일이었는데 선고 기일은 언제 알았어요? 예, 전원합의체 선고 기일은 5월 1일이었고 예. 선고 기일 지정은 4월 29일에 지정했더라고요. 예. 언제 알았어요? 선고 기일 자체. 거물에 받았을 겁니다. 네? 거물에 받았을. 무렵이요? 그 전에 미리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이 선고기일 지정이 된 그걸 보고 네, 알았어요? 저희들 알았습니다. 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반적으로 보여주시죠. PPT. 지금 대법원은 계속 아니라고 하는데 이 전체 프로젝트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였어요. 대법원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국민의힘은 새벽에 후보 교체하고 지금부터 제가 제보받은 걸 보여드릴 건데 한덕수 캠프는 매우 이상하게 수상하게 움직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녹취 틀어주세요. 한덕수가 지금 총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30일 날 발표한대. 예. 그때 내가 발표 듣고 얼른 계약하려고 그러지. 네, 현직 총리였던 한덕수가 30일 날 사퇴한다. 이 얘기를 누가 했을까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이게 한덕수 캠프를 계약한 계약서입니다. 지금 목소리의 주인공이 한덕수 캠프를 계약하는데 이 4월 25일 날 방금 녹취는 4월 25일인데요. 150만 원 계약금 넣습니다. 이땡준이라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이분이 현직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계약금 집어넣습니다. 현직 총리 시절에. 그리고 4월 25일이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전 페이지. 4월 25일 날 지금 법원행정처장님도 4월 25일 날은 선고 기일이 5월 1일일 거라는 걸 몰랐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법원의 관계자도 아닌데 어떻게 4월 30일 날 한덕수가 사퇴한다는 걸 알았을까? 한덕수는 왜 4월 30일 날 사퇴한다고 했을까?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법원이 5월 1일 날 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 판결을 선고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파기환송한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이런 움직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돈까지 집어넣었어요. 계약금을. 그날 4월 25일 날 계약금 집어넣습니다. 아까 150만 원 넣은 거 보셨죠? 자, 4월 25일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날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4월 25일 날 계약했고 4월 29일 날 선고일 지정했습니다. 처장님은 4월 29일 날 선고기일을 알았다고 했고 이 사람은 제3자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알았습니다. 참 신기하죠? 대단하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그래서 법원의 판결들을 보면은 이상합니다. 자, 4월 4일 날 윤석열 파면 결정 됐죠, 헌재에서. 그리고 4월 8일 날 한덕수는 대선 당시 총리였으니까 대선일을 6월 3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4월 22일 날 전압 회부 결정을 하고 4월 24일 날 2차 심리하고 결정을 냈죠. 그리고 4월 29일 날 선고기일 지정하고 4월 30일 날 한덕수는 사퇴합니다. 사퇴 엠바고하고 5월 1일 날 선고 난 뒤에 한두 시간 뒤에 정확하게 사퇴 기자회견을 하죠. 그러면서 대선 출마를 이때 얘기합니다. 하지만 한덕수는 그 전까지는 4월 4일 보십시오.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출마 얘기 안 합니다. 4월 8일도 아직 결정 못했다. 노코멘트. 이러다가 갑자기 출마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시점이 절묘하다는 거예요. 4월 25일 날 아까 계약했죠. 금일업에 이미 한덕수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를 제거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5월 2일 날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5월 1일 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선고하고 나서 당일 날 기록을 송부합니다. 말도 안 되는 지금 빠른 절차예요. 그 다음 날 파기환송심은 기록을 받자마자 사건 접수하고 나서 기일을 곧바로 지정해서 통지합니다. 이렇게 정광석화처럼 대법원도 정광석화했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에 이렇게 빨리 보냅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게 빠르게 일이죠. 그리고
5월 15일 날 파기환송심 공파기를 잡습니다. 근데 5월 10일과 11일에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를 이재명 후보가 등록한 이후에 5월 15일 날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유죄 취지로 확정 지어버리면 민주당은 후보가 없어지는 겁니다.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만약에 이번에 김문수하고 지금 둘이 남았잖아. 예, 그러니까요. 만약에 김문수가 되면 당연히 해야지. 최종적으로 되는 거고 만약에 한동훈이 되면 안 될 수도 있단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그러면 3일날 결과를 봐야 되겠네요. 근데 저 내일. 네, 이 정도로 하시죠. 예? 내일이라고 내일. 네, 멈추시라고요. 자, 예, 이게 5월 2일 날이에요. 5월 2일 날. 5월 2일 녹취인데 이때 한동훈하고 김문수가 결판 나는데 다음 날 한동훈이 되면 손 떼겠다. 그런데 김문수가 되면 계약 유지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을. 자, 그러니까 국힘은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예, 김문수가 지금 후보가 됐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벌였는지 5월 7일, 8일 이때 막 뒤집습니다. 한덕수를 몰아붙여요. 5월 10일 날 새벽에 후보 교체하고 한덕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록하고 김문수 자격 취소하고 이 난리를 칩니다. 이 새벽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러니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가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작동됐고 대법원은 행동대장 역할을 한 겁니다. 아까 지금 사법부 독립 말씀하셨습니까? 이 프로젝트 내에서 대법원은 하수인에 불과했어요. 어디서 함부로 사법부 독립을 얘기합니까?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 대형 프로젝트에 하수인에 불과했던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창피해 하고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국민들이 이거 보실 때 도대체 대법원을 뭘로 보시겠습니까? 논리 비약이 심하다고 생각하시겠죠. 국민의힘도 이 프로젝트에 하수인에 불과했으니까요. 이 대형 프로젝트의 이 검은 손을 밝혀내는 것, 그것이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권자의 시간에 법원이 함부로 개입해서 조희대의 시간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판결이 지금 문제가 있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법원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조용히 해주세요. 5월 1일 날 선고가 되고 하루 만에 이제 기록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규상으로는 이제 3일 안에 기록을 이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 저도 이제 추측입니다만은 5월 3일부터가 장기 연휴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연휴 기간 중에 기록 분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보내는 경우는 그리 드문 케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빨리 보낸 적이 없답니다. 소장님 그렇게 하루 만에 보내는 적이 없답니다. 네. 실패한 사법부대다. 처벌이 기다릴 거야. 자, 조용히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법사위원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7분으로 넣어주시고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사위의 긴급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다 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기본적으로는 전원 합의체가 모든 사건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따로 배당이나 이런 것은 절차가 없다. 그럴 필요도 없다. 배당이 아니라 배정이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 사실 자체를 깨는 내규를 스스로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를 보면은 그 제3조에 전원 합의체는 전원 합의 사건을 심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건을 심리하지 않습니다. 전원 합의 사건이라고 분명히 명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모든 사건을 심리한다 그러면 굳이 제3조를 둘 필요가 없고 그 앞에
2조의 전원합의 기일에 심리할 사건의 지정이라는 조항도 따로 둘 필요가 없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가 돼 있지 법의 제목이 이 내규의 제목이 사건 배정에 관한 내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건 배당은 수석재판연구관이 주관하여 시행한다 이렇게 배당에 관한 주관자가 누구인지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원 조직법에는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한다. 심리 우선권을 부에다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에서 그 재판할 수 없는 예외 규정을 오히려 두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모든 사건을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의 추상적인 권한과 실제적으로 실무에서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 각종 내규에 따라서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실무적으로 실제 하고 있는 이것이 관행인 것이고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를 정하면서 그 앞에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사건 배당의 원칙을 정하여서 대법원 사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만약 이 내규를 벗어난다면 반대가 되는 것이죠. 배당 원칙을 깬 것이 되는 것이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깼다, 보장을 안 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행정처장님, 정의의 전제 조건이 뭘까요? 정의의 전제 조건. 실질적 정의의 전제 조건이 뭘까요? 상식 아니겠습니까? 네, 상식과 공정입니다. 공정, fairness, 절차적 정의, 다른 말로 번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절차에 관한 내규 규정을 한 번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대법원장이 바꿀 수가 있는 규정이 요소에 다 들어 있습니다. 법원조직법의 규정도 신속성을 이유로 대법원장은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른 조항에 가도 또 대법원장은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속성을 이유로. 그러면 이 사건만 신속성을 이유로 한 번이 아니고 이례적인 예외를 5번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공정에서 멀어지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아주 정의롭지 않은 것이 되겠죠. 정의의 전제 조건을 깨버리는 것이 되겠죠. 그걸 모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것인데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것은 직권남용이 아닙니다. 혹시 있을지 모를 탄핵 소치를 피하기 위해서 결코 직권남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거듭된 변명서, 변론서라고 저는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PPT 첫 번째 한번 봐주시죠. 제가 가지는 첫 번째 일회성, 첫 번째 5가지 문제점 중에 한번 보시죠. PPT 1번에. 부심리를 생략하고 전원합의체에 해부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며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한다 이렇게 돼 있죠. PPT 첫 번째와 PPT 두 번째 보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PPT 세 번째 한번 보시죠. 세 번째를 보시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 기일에서 심리할 사건을 적어도 그 합의 기일 10일 전까지 지정해야 한다. 이것도 위배했습니다.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바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예외를 두 번째로 지정한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PPT 4를 보시면 됩니다. 전원합의 기일은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대법원장이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이것도 대법원장이 예외성을 적용한 겁니다. 그다음 PPT 다음 보시죠. 수석재판연구관은 매월 1회 이상 2조에 따른 전원합의 기일을 지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장과 대법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아까 장경태 의원님이 과연 보고했는지, 언제 보고했는지, 보고 여부와 보고 날짜를 달라라고 한 것, 바로 이런 의문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조속히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시죠. 사건 기록의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더군요. 기록을. 담당 사무관은 사건 기록을 대법관실에 인계하거나 대법관실로부터 사건 기록을 인수한 때에는 별지 사건 기록 인수 인계부를 작성해서 기록 인계 시 비서관으로부터 영수인을 받는다. 영수 날인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록을 달라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음 PPT 8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한번 이렇게 부기를 해놨어요. 이미 기록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추정. 하나는 실제 기록이 이 날짜 이전에 이미 갔다를 일부러 명기한 겁니다. 왜 그렇게 의도적으로 일부러 명기했겠느냐. 기록 본 시간이 이틀밖에 안 됐다. 능력자가 9일밖에 안 됐다. 어떻게 7만 페이지를 그렇게 볼 수 있느냐라고 의혹을 제기하니까 적어도 35일 동안 봤습니다. 늘려잡기 위해서 기록 볼 수 있는 시간을 소급해서 앞당기기 위해서 기록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미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위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한 번 있는 것이고 아니라면은 실제 기록이 올라간 날짜를 적어야 되는데 그 날짜에 안 적었다라는 얘기가 날짜를 허위로 기재했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 허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해명하셔야 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전압 사건, 상고심 접수 사건은 전압 사건의 성격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언제든지 대법관들이 이제 전압 심리 기일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내규를 다 폐기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사문화 됐다 오늘 선언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규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사건 이후 지기현의 윤석열 구속 석방 이후 모두 바로 시간으로 계산해서 석방을 할 것이며 또한 대법원의 사건은 내규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지금 선언하시는 겁니다. 예, 위원장님. 그래서 법원조직법 이제 7조 1항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는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전압에서 행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경우를 보더라도 여기서는 이제 그 내규에 있는 여러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은 그것은 이제 소부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건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내규에 따르면은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은 사안 1호에 해당하고 또한 3호 저기 이제 사회 갈등 대립 해소가 필요한 사안이고 6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안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사건은 전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건은 처음부터 전압으로 진행하는 데 누가 그렇게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대법관들이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대법관 모두가 판단했습니까? 4월 23일 날 밥 먹으면서 판단했습니까? 예, 전압 판결문에 따르면은 수석재판연구관이 그렇게 보고했습니까? 전압 판결문에 따르면은 아니 주어가 생략됐지 않습니까, 행정처장님? 예, 뭐 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럼 기록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전압 판결문에 처음. 피고인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알아서 오셔야지. 기록의 성질상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심리 그렇게 심리하겠다라고 하는 주어가 생략되지 않습니까? 이 그 규정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모든 대법관들이 대법원장에게 이제 그 전압 심리기일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또 이제 처음부터 이제 전압 사건으로서 사건에 접근해서 검토할 수 있고. 전압의 재판장은 대법원장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했다라는 걸 명시적으로 말하기에는 불충스러우니까 우회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시는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렇죠. 대법원장이 그랬습니까? 기일 지정 자체가 대법원을 상징하는 분은 대법원장이고 전압의 재판장은 대법원장입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대법원장이 그렇다는 겁니까?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서 기일 지정권이 있고 다만 기일 지정에 대한 요청권은 이 규정 자체에 의하면은 전체 대법관들에게 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그러면 대법원장이 그렇게 정했다라고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대법관 한 명이라도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했는지. 전원하기 제거하자고 대법관 한 명이라도 얘기해 보세요. 누가 대법 선언하기 찾아.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재판에 간섭하지 마세요. 아니 무슨 재판 이유 가지고 있어요. 누가 전원하기 잘했는지. 나경원 의원님만 안 떠들시면 질서가 있습니다. 시끄러워요.